그 요즘에 그 스포티비에서 계속 해설을 하고 계시죠? 네, 네. 이제 스포티비에서 네. 세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아니. 저기 그 사석에서 할 얘기 말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 있잖아요. 해설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아 재밌습니다. 아 재밌고 세리에 중계를 위주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세리에가 또 세리에 대가 아니십니까? 아니 대가는 아니고요. 대가 그냥 좀 봤어요. 네. 그 세리의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저도 세리를 이렇게 많이 본 것도 좀 오랜만인데 네.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네. 세리의 맛을 한뜻 좀 빠져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시즌 쭉 이제 해설을 하고 계신데 네. 그 봤을 때 이 팀 축구 좀 매력 있다 뭐 이런 팀 있나요? 제가 사실 네. 그 약간 한 팀을 좀 찝은 팀이 있었어요. 유벤투스. 유벤투스. 네. 사실 잘못 찝은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왜 그랬냐면 그 직전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네. 볼로냐 대 유벤투스 경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알레그리 감독이 그 전에 컵 대회에서 우승하고 잘려가지고 그 감독 그 몬테로가 이제 임시로 해서 볼로냐 원정을 갔던 경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칼라피오리가 엄청 활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와 이거 축구 뭐야 이 팀. 그래서 거기 약간 티아고 모타에서 빠진 거죠. 그래서 근데 티아고 모타가 이제 유벤투스 오고 나서 야 이거 한번 봐봐야겠다. 한번 깊게 팔로잉 해야겠다고 했는데 사실 시즌 초에는 좀 재밌었거든요. 맛이 있었는데 요즘 조금 근데 뭐 요즘 어쨌든 유벤투스는 다시 뭐 4연승 하고 뭐 다시 좀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니까 그래도 뭐 챔스 경쟁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네 아직 뭐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 유벤투스를 꼽았는데 유벤투스는 약간 어쨌든 이번 시즌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그런 팀이 됐고. 약간 과도기 느낌인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베요? 네. 그냥 티아고 모타 감독이 뭔가 좀 과대평가되지 않나. 지난 시즌 너무 그게 딱 작년이라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감독이 맞는데 이번 시즌 이제 유벤투스에서 하는 거 보면 너무 좀 경직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물론 이제 이게 쉽진 않겠죠. 항상 이 큰 클럽을 맡게 되면 큰 클럽을 맡았을 때의 그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작은 클럽을 맡았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에서 뭐 주위 언론들도 그럴 거고 뭐 팬들도 그럴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훨씬 더 이제 부담감이 심할 텐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선수 시절부터 이제 티아고 모타를 좋아했고 또 인테르에서 트래블 멤버기도 하고 좋아했는데 저는 이 그러니까 선수 시절부터 티아고 모타가 되게 그런 거에는 되게 이렇게 이런 외부로부터의 압박감 이런 거에서는 되게 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봐 그냥. 이게 확실히 수장이 된 거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인터뷰하는 것도 감독이 굳이 저런 인터뷰 할 필요는 없는데 막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보다 스트레스 되게 심하게 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좀 그냥 제가 요즘에 좀 느꼈던 건데 잠깐 얘기하면 인테리를 제외한 나머지 팀들의 감독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탈리아 전통 느낌에서 뭐 나폴리도 뭐 이제 콘테 와서 좋아지긴 했는데 그 전에 또 힘들었고 밀란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최근에. 유벤투스도 지금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확실히 인테르가 이게 진짜 좋구나 다시 한번 아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시모네 인자기 감독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옛날에는 뭐 인테르도 뭐 심했죠. 인테르 진짜 감독 많이 바꿨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그쵸. 감독을 많이 갈아치우던 팀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들어서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벌써 이제 팀 맡은 지 4년 차? 그쵸. 네, 4년 차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원래 오늘 주제는 뭐 이게 아니라 그쵸. 사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저희 제목에 이제 적혀 있다시피 토트넘 과연 4연승 가능할 것인가 네, 이겁니다. 네, 제가 그 찾아보니까 토트넘이 리그에서 4연승을 한 게 재작년 그러니까 23, 24 시즌 그때 한창 잘 나갈 때 한창 잘 나갈 때 그때 4연승을 하고 나서 한 번도 4연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 4연승 물론 그 중간에 이제 리그컵도 있었고 FA컵도 있었는데 물론 다 크게 지면서 탈락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맨시티와 경기에서 맨시티를 잡는다면 정말 오래간만에 리그에서 4연승을 하게 됩니다. 일단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4연승?
근데 저희 뭔가 그거와 조금 별개로 네. 갑자기 들은 생각이었는데 네. 시즌 초 그때 한창 잘할 때 포스테코글루가 좋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약간 수미 상관이라고. 잠깐. 수미 상관이면 잠깐 그거 아니야.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서 호 감독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거 아닌가요? 그거 딱 그 얘기인데? 생각이 처음과 네. 끝이 좋고 네. 여기서 마무리인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연승 가능하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약간은 부정적인 쪽에 가까운데, 왜냐면 맨시티가 사실 안 좋긴 안 좋아요. 안 좋긴 안 좋죠. 안 좋긴 안 좋죠. 근데 이번 시즌에 맨시티랑 토트넘이랑 지금 이제 3번째 붙는 거잖아요. 네. 3연패 할까?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맨시티라는 팀이 아무리 지금 뭐 어렵고 부진하다 하더라도 똑같은 팀, 그렇다고 토트넘이랑 맨시티랑 사실 동급 팀도 아니고. 그쵸, 사실 약간, 굳이 따지면 맨시티가 더 위인 팀인데, 근데 그렇게 3번 붙는다고 3번 다 질까? 맨시티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제 좀 살펴봐야겠죠. 네. 토트넘이 최근에 3연승 하는 기간 동안 어떤 점이 좋았는지. 토트넘 최근에 일단은 보니까 브랜드포드 그거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네, 브랜드포드 때 이긴 거부터 좋았죠. 사실. 맞아요. 그 이기고 맨유 이기고 입스위치 이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에 컵 대회 2경기는 근데 내리셨어요. 그렇죠. 이상 리버풀한테도 지고, 아스톤 빌라에게도 지고, 빌라한테도 지고. 내리 그 2경기는 졌는데 사실 브랜드포드 때 좋았던 거는 포스테코글루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거.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는 좀 안 것 같아요. 이제 남의 얘기를 좀 듣긴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경기 일정이 빡빡한 그런 팀을 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죠. 없죠. 없는 거니까 내 스타일대로 그냥 하면은 될 것이다. 근데 안 되니까 이제는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될 거야. 계속 선수들 계속 부상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내가 내려놔야겠다. 현실과 타협을 한다. 말은 내가 현실과 타협한다는 말은 안 하겠지만 타협할 거다. 경기 내용은 약간 스타일은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거기서 이제 출발이 좀 좋았고 그 다음에 사실 맨유랑 경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둘 다 벼랑 끝에서 건 대결이었는데 그걸 또 이겼어요. 그거 진짜 그거 이긴 건 좀 큰 것 같아요. 저도 그게 큰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포스테코글루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팀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았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게 그 맨유전 어떻게든 꾸역승한 거. 진짜 뭐 흔한 말로 약이 된 거죠, 그 경기가. 그래서 그게 좋았고 이제 그 다음에 입스위치까지 연결된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입스위치전에서 이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부상 선수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거기서 또 힘이 생긴 것 같고 겨울에 영입한 선수들 텔은 뭐 일단 그렇다 치고 텔은 그렇다 치는데 단소 선수 영입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단소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커서 수비진이 사실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해 있는 불안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드라구신 그레이 뭐 이렇게 나왔으면 굉장히 안 좋았을 텐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드라구신 선수가 부상을 안 당했다면 단소가 안 왔을 거고 진짜 안 했으려나? 필요하긴 했었을 텐데 어쨌든 왜냐면 벤 데이비스 선수도 계속 부상당하고 막 이러니까 좀 뭔가 필요했을 거긴 했을 텐데 단소 정도의 선수를 영입했을까라는 데는 약간 의문이 있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단소가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라고신이 나가서 단소가 오히려 기회를 더 많이 받게 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옆에서 그레이도 좀 안정적이고 오히려 이제 그레이가 나올 때도 있고 뭐 벤 데이비스가 나올 때도 있고 약간 돌아갈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겨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단소 영입이 좀 큰 포인트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수비 전적으로 봐서. 그리고 이제 우도기도 돌아와가지고 그렇죠. 오른쪽에 스펜스도 주면서 포로도 좀 포로가 사실 엄청 많이 뛰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뭔가 너무 약간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너무 좀 선수들이 좀 갈려나간다는 느낌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부상이 반복되고 맞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토트넘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렇게 3연승 하면서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좀 약간
저는 사실 되게 섣부른 얘기라고 보는데 야 이거 이대로 가면 유럽 클럽 대항전 진출 가능하다. 7위까지? 예. 와 7위까지 제가 승점 차가 10점 차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10점 차면 사실 멀긴 멀어요. 그렇죠. 아직. 그리고 지금 남은 경기가 뭐 사실 20경기 이렇게 남은 게 아니니까 그쵸. 지금 한 12경기? 네, 10경기 남짓 요 정도 남아있는데 야, 10점 좀 아. 줄이려면 되게 어렵긴 한데 근데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했던 게 네. 약간 되는 흐름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단수화 들어와서 안정적인 것도 그렇고 스펜스 점점 잘해지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돌릴 수 있는 여유 게다가 3월에 어쨌든 판더벤하고 로메로가 부상 복귀 일정이 잡혔으니까 3월쯤에 돌아온다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은 안정감은 조금 더 생길 수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조금 시즌 말미로 가면 갈수록 부상 선수들이 계속해서 복귀를 할 테니까 전력 자체는 더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뭐 그런 상태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되는 거 로메로 선수 돌아왔을 때 단수하고 로메로 세우면 어떨까 이런 느낌도 좀 좋을 것 같고 물론 기존에 판더벤 선수도 워낙 잘해주긴 했지만 그것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미드필드 지역에서는 벤탄쿠르 선수도 너무 잘하던데요. 네, 클루셉스키도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서 위치에서 네. 셀라 역할에서 좀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어쨌든 베리발도 조금 베리발도 괜찮아졌어요. 네, 네, 베리발도 많이. 어쨌든 이 선수가 결국 워낙에 이제 많이 뛰어줄 수 있는 타입의 선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구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손흥민 선수도 한 겨울 들어갈 때쯤 그때쯤에서는 폼이 진짜 안 좋아 보였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모든 대회 다 떨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 약간 괜찮아 보이는 느낌도 있고 오히려 더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에너지가 좀 더 많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입스위치전도 그랬지만 뭐 자신 있게 1대1 치면서 안쪽에서 찬스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도 좋아져가지고 이제 사실 토트넘이 조금 더 부스터를 내려면 텔의 효과가 좀 나와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아니 근데 이 그냥 지금 아직까지는 토트넘에 와서도 뭐 딱히 바이언에서 나왔을 때 그저 그랬던 그 느낌과 뭐 별로 다른 느낌이 안 없어요. 들어서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쓸 선수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 뭐 계속 기회는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선수가 이 이후에도 토트넘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토트넘이 만약에 진짜 영입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그 돈 주고는 영입 안 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지금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쓰는 거는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냥 왼쪽 윙포드로 고정을 시키니까 텔은 계속해서 어떤 기회를 받을 텐데 아니 제가 이제 동시간대 제가 그날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못 보니까 이제 저희는 평점을 이제 먼저 이렇게 봐서 누가 잘하는지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다른 선수들 다 7.5, 8 이런데 텔만 6.1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한 거야? 뭐 이 경기를 봤더니 그럴만했다. 그러니까 확실히 텔은 아직 좀 따로 노는 듯한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사실 토트넘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쨌든 간에 유의미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텔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빨리 좀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토트넘은 뭐 최근에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맨시티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맨시티는 사실 리버풀과의 경기는 뭐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전에 레알 마드리드 경기하고 또 리버풀이랑 경기를 하니까 그 두 개가 너무 비중이 크고 중요한 경기다 보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건 예상을 했었지만 예상보다도 더 안 좋게 결국 결과가 났어요. 맞아요. 내용도 안 좋았고 결과도 너무 안 좋았고 그렇게 끝났는데 혼란이 이제 없는 가운데서의 답답함이 사실 그 전에 혼란 오기 전에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없었을 때 그 간혹가다 나왔던 답답함이 거의 한 90분 내에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혼란이 아무리 해도 막 뭐 경기 영향력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 선수가 있고 없고는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어쨌든 그 엘링 홀란 선수는 복귀를 한다 그래요. 지금 훈련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던데요. 그게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 그게 제일 문제야. 혼란이 안 나오면 솔직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치 해볼만하다. 해볼만한데 혼란이 나오면 그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맨시티는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지만 겨울에 뭐 많은 선수들을 나름대로는 뭐 영입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기존까지 많이 활약했던 선수들 뭐 케빈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포든 이런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다 폼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혼란까지 없어버리니까 너무 어려운 그런 경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계속해서 지금 시티가 일정이 보니까 레알 1차전 했었고 뉴캐슬 했고 또 레알하고 지금 또 리버풀하고 또 이제 토트넘. 사실 뭐 쉬운 팀이 아니었었고 이 간격이 거의 3일에 4일 한 번씩 치렀잖아요. 그렇죠? 계속. 근데 토트넘은 지금 2주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레벨이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근데 다행인 거는 여기도 그 이적해온 선수들이 나름 좀 잘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니코 곤잘레스가 그래도 로드리의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후사노프도 처음에 그 표정이 정말 데뷔전은 안 좋았지만 네, 데뷔전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보면은 뭐 중요한 순간에 수비를 곧잘 해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르무시까지 마르무시는 뭐 사실 기존에 이 선수가 원래 여기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좋았던 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런 선수들이 좀 보강이 된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는 거는 펩이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마르무시 역시도 혼란이라는 선수가 앞에 있었을 때 이 선수가 뒤에서 가지는 그 타격 능력 같은 것들이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혼란이 없는 상황에서는 마르무시가 막 용을 써 리버풀전이 약간 대표적으로 그랬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 막 이제 으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약간 아쉬운 그런 느낌?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혼란이 있어야지만 상대 수비가 끌어내줄 수 있고 근데 이제 리버풀전은 필포든이 그 제로톱 역할을 했는데 사실 어떤 센터백의 기량적인 차이에 있어서 반데이크랑 코나트가 워낙 잘 막았다 보니까 마르무시가 그 하프스페이스나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좀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이 있어야지만 마르무시가 좀 연관이 돼서 터질 수 있지 않나. 네. 그리고 리코로이스 선수가 어쨌든 이번 시즌 어려운 와중에 나름 맨시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 선수에게 어쨌든 이 선수가 워낙에 재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빌드업 만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맡겼는데 꼭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뭔가 실수들이 나오는 그게 좀 있긴 해요. 그거는 약간 그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아무래도 피지컬이 그렇게 막 중요한 돋보이는 타입의 선수가 아니고 오히려 피지컬은 조금 약간 열세에 가까운 선수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부담감? 압박감?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수할 때를 보게 되면 특히나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뭐 니코를 도와줄 수 있는 피지컬로 수비로 도와줄 수 있는 미드필더 조합으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공격성이 있고 약간 프리한 볼 잘 차는 선수들이 옆에 배치하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의 부담이 좀 더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뺏기면 이거 진짜 사고다. 되게 공을 잘 다루는 선수고 그리고 후방에서 뭐 배치가 어디에 됐던 간에 보통 이제 풀백 위치로 많이 배치를 하니까 근데 이제 가운데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이제 빌드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타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선수인데 그런 거 잘하거든요. 굉장히 시야도 잘 보고 우리 팀이 지금 전개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괜찮겠다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본인이 사이드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좀 상대 수비가 굉장히 좀 세게 윽박지르지 막 달려들고 막 이러면 갑자기 막 당하면서 막 실수 나오고 패스미스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게 또 상대에게 좀 공격 기회를 내주면서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시티 입장에서는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이긴 같아요. 뭐 리코리스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으니 지금 현재 상황상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맨시티하고 토트넘 봤을 때 맨시티는 어쨌든 상황이 좀 안 좋은 느낌 토트넘은 상황이 좋은 느낌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진짜 3번 질까? 이게 좀 그렇다는 거죠. 사실 보면 제가 한 얘기 그 3번 이거에 근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느낌. 맨시티가 진짜로 포스테글로한테 3번이나 질까? 약간 이런 흐름. 근데 시티가 보니까 저는 이제 펩이 약간은 그래도 약간은 좀 현실적인 판단을 이제는 좀 해줘도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전체적인 특히나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리버풀한테 당했잖아요. 네. 사실 리버풀도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리버풀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슬롯 감독이 되게 현실적으로 잘 접근한 것 같아요. 야, 네. 우리 무리 안 해도 돼. 그리고 골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그쵸. 골이 전반에 너무 빨리 나오니까, 세트피스로 나오니까. 너무 빨리 나와서 야, 이 됐다. 우리 힘 이제 안 써도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한 어떤 리드를 내어줬을 때 시티는 또 급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공을 갖고 있는 시티가 리버풀을 상대로 그냥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이 결국에는 이 슬롯의 어떤 플랜 안에 있었던 거고, 그런 걸 반대로 뒤집어 본다면 포스테코글루도 어쨌든 라인을 높게 올리면서 공격성을 가져갈 거고, 물론 시티도 급하지만 사실 토트넘도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쵸. 급한 걸로 따지면 토트넘도 순위가 더 내려가 있기 때문에 더 라인을 올리고 홈이다 보니까 공격성을 가져갈 텐데, 그러면 시티도 뭐 이전에 제가 느꼈을 때는 첼시와의 경기에서 그래도 나름의 효율성을 좀 보여준 경기가 있었거든요. 롱킥을 활용해서 한 번에 간다든지 그런 걸 좀 고려해봤을 때 시티가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것보다는 순간순간적으로 좀 지배를 해가면서 그냥 승점 3점을 따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렇게 경기를 풀어 나갔을 때 조금 더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조금 더 실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유효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토트넘 홈에서 하는 그쵸. 경기이기 때문에 네. 토트넘 입장에서도 그것도 지는 거는 좀 토트넘도 지금 흐름이 좋아서 토트넘도 무조건, 근데 제 생각에 토트넘이 먼저 라인을 올려서 강하게 갈 것 같아요. 경기 초반에는. 네, 경기 초반에는 빌드업 자체, 예전에 그 4대0 참사, 그 시티 입장에서 참사가 났을 때 그때처럼 높은 위치에서 강하게 눌러주면서 그 플랜을 짤 것 같은데, 시티가 사실 그거를 조금만 버텨낸다면 혹은 뭐 거기서 무리하게만 전진을 안 하고 안전한 판단을 조금만 해준다면 사실 토트넘은 약간 제풀의 흐름이 좀 꺾이는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의 어떤 연령대도 많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좀 오락가락하는 게 있는데, 그 오락가락할 때 가는 토트넘을 좀 잡으면 시티도 충분히 효율성을 가지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혼란이 온다면 또 혼란이 그거는 나오면 확실히 좀 맨시티가 힘이 좀 달라진 그죠. 느낌이긴 해요. 혼란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톱에 그렇게 확실한 선수가 한 명이 있고, 이렇게 하면 수비수들 입장에서도 혼란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그랬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비뉴냐 아니면 도쿠 같은 선수를 나왔을 때 이 토트넘의 풀백들이 받는 그 1대1에 대한 그 부담감이 꽤 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른쪽에 포로 아니면 뭐 스펜스가 나올 거고, 왼쪽에 우독이면은 오른쪽에 나오는 선수가 이제 도쿠를 막아야 되는데, 근데 수비가 매우 좋은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쪽 윙백이. 그 도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아놀드와의 매치업이었기 때문에 약간 뭐 어쨌든 되게 잘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 되게 잘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건 도쿠 선수는 드리블도 상당히 좋고 1대1에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공을 잡았을 때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갖고 아마 플레이를 할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미드필더가 헬프를 도와주거나 혹은 센터백 한 명이 더 붙어서 도와줘야 될 텐데, 그 상황을 혼란 때문에 센터백이 묶여 있다, 혹은 미드필더들 보느라고 이제 그 상황에 헬프를 못 들어간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반복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조금 토트넘 입장에서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센터백은 혼란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으면은 확실히 베리발이 수비 커버, 벤타쿠르의 수비 커버가 중요하겠네요. 그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뭐 리코루스가 나온다면, 그렇게 되면 미드필드 진영에서 포지션을 잡는 데는 훨씬 더 시티가 유리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공을 시티는 오래 갖고 있으면 그 오래 갖고 있는 걸 포지션을 토대로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토트넘이 좀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또 보면은 후사노프가 최근에 또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후사노프와 왼쪽에 손흥민의 또 맞대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볼만한 그런 매치업이 되겠죠. 아시아 선수의 매치잖아요. 후사노프 기대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하고 어떤 대결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후사노프 선수보다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1대1로만 만약에 붙는다면 저는 손흥민 선수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어쨌든 브랜든 존슨 돌아오고 난 다음에 존슨이 아프고 나서 돌아오더니 뭐 정신이 좀 차렸는지 어쨌든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주는 걸 잘 받아 먹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확실히 존슨도 좋고 메디슨도 지금 어쨌든 관리를 좀 받으면서 뛰고 있다 보니까 중요할 때만 특히 맨유전도 되게 좋았거든요, 메디슨이. 근데 그때도 이제 풀타임을 제가 이걸 안 뛰고 딱 조절을 하면서 뛰는 것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텔의 좀 아쉬운 부분을 메디슨, 손흥민 라인으로 조금 만들 수 있는 그런 라인도 좀 같이 만들어질 것 같고 어쨌든 두 팀 모두 뭐 공격은 나름의 창이 되고 있는데 나름의 어떤 무기가 있는데 둘 다 수비가 문제가 되고 있죠. 맞아요. 부상자 계속 나오고 있고 불안하긴 해요. 그나마 골키퍼는 비카리오 골키퍼 돌아오고 난 다음에 비카리오 골키퍼가 돌아왔던 게 확실히 좀 큰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선방을 해주고 약간 그 수비수들로 하여금 약간 되게 깊은 신뢰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상대적으로 다른 골키퍼들이 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어쨌든 비카리오 골키퍼가 돌아오고 나서 수비수들이 좀 뭔가 좀 든든해지는 그런 기분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맨시티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그래도 조금 터져주는 게 배울 때는 근데 계속 지금 약간 터지길 바라면서 시간 조절하면서 투입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거의 유일하게 자율성을 주고 있는 선수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늙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케빈 데브라이너의 그 모습이 좀 안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서.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그래도 막 엄청 많은 경기를 뛰진 않았지만 시간 조절을 좀 했지만 그래도 뭐 아스날과의 경기라든지 중요한 경기에서 계속 한 방을 해줬으니까. 이 케빈 데브라이너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한 메리트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데브라이너 너도 뭐 시티에서 변화가 없고 무에서 유가 창조가 안 되니까 좀 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사실 나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이제 했던 역할들을 생각을 해보면 가운데 중앙 지역부터 이제 측면 지역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케빈 데브라이너와 그 다음에 나머지 윙어 혹은 뭐 미드필더, 그쵸. 아니면 풀백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상대 가 이제 이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공간들을 파고들면서 거기서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이 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득을 많이 받고 거기에 플러스 케빈 데브라이너 꽝 한 방 그런 걸로 이제 득을 많이 받던 게 이제 이 시티에서의 데브라이너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수가 역대 최고의 EPL 최고의 미드필더라고 평가를 받는 건데 지금의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는 물론 뭐 다른 선수들 뭐 포든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수들 폼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기에는 어렵지만 야 그래도 케빈 데브라이너 나왔으면 뭐가 보여준 영향력 그다음에 이 선수 때문에 상대 수비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안 보여요. 뭐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라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 손흥민의 어떤 한창의 전성기가 다 있었는데 살라는 아닌 것 같은데 살라는 아닌 것 같은데 살라 이러다 발롱도로 받겠어 지금 이러다가 살라는 뭐 거의 역대급 중에서도 역대급 페이스라서 근데 뭔가 저는 그래서 더 비교되는 게 약간 마음 아파요. 다른 살라랑 더 비교. 그러니까 리버풀 하면 살라였고 맨시티 하면은 케빈 데브라이너였는데 이번 시즌은 약간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이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좀 더 마음이 시티 팬들 입장에서 더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선수가 한 재작년 정도부터 이제 부상 빈도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케빈 데브라이너 하긴 저렇게 무식하게 많이 뛰는 선수인데 기술도 좋고 킥도 좋고 한 선수가 탈이 안 나면 그것도 이상하긴 하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리그 최고의 선수였던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제는 나와서도 뭔가 아쉬운데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르츠 선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요즘 나오는 엄청 것 같아요. 많이 나오던데요. 네, 그래서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만약에 비르츠 같은 선수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고 단순히 상상을 해봐도 확실히 유의미하게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비리츠만의 또 비리츠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데브라이너랑 뭐 같은 롤을 소화하진 않겠지만 느낌이 좀 다른, 좀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비르츠만의 역할을 또 펩이 만들어 준다면 다음 시즌에 또 근데 뭐 넘어온다면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결국 이제 토트넘이 4연승을 할 수 있냐 없냐. 저는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에 가까운데 약간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어쨌건 맨시티가 더 포지션도 많이 가질 것 같고 공격계도 좀 더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가질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득점을 하냐 마냐의 문제인데 그게 이제 혼란이 나온다면 맨시티가 유의미하게 득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에는 득점력에서. 네, 확실하게 득점이 될 것 같다.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사실 그동안 맨시티에게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건 사실 카운터를 워낙에 빠르게 잘 쳤기 때문인데 네.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타일도 그거와는 약간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폼도 괜찮고 브랜든 존슨도 어쨌든 계속 골 넣어주고 있고 메디슨도 돌아오고 그래서 한 번 공 빼내면 한 두세 번 패스 통해서 또 카운터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정력에서 승부가 갈릴 것 같아요. 결정력. 네. 그러면 혼란의 출전 여부가 많은 걸 좀 좌지우지하겠네요. 네. 만약에 혼란이 나온다면 시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혼란이 못 나온다. 그러면 야 맨시티 이번도 힘들겠는데? 네,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시티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니코 곤잘레스가 있다는 거. 이전에 맞대결 했을 때는 니코 곤잘레스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맨시티를 상대할 때 했던 방법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뒷공간 침투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뒷공간으로 때려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 그냥 한번 눌러보겠다라고 해서 성과를 냈던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때 뭐 예를 들면 니코 루이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거기 그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6번 정도 역할을. 근데 이제는 니코 곤잘레스가 있다 보니 그리고 팀에 빠르게 합류를 하고 적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티가 오히려 경기를 잘 가져간다면 니코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페이스에서 첫 번째 골을 토트넘이 넣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티가 역전할 힘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더 이제 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수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와 이제 시티와의 경기가 딱 그런 거였죠. 그렇죠. 이제 홈에서 물론 시티도 골 많이 넣었죠. 그 정도 많이 넣은 건데 그걸 결국 지고 나니까 원정을 가서 이제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기는 상황이 너무 그리고 그 경기 2차전은 선취골 너무 빨리 먹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티 입장에서는 라인을 어쨌든 에너지를 쫙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더 시티는 무게감이 앞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면 약점이 나오는 팀이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약점을 좀 감추고 강점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경기 자체가 이미 2차전이 되기도 전에 1차전 끝났을 때 이미 야 이거 졌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의 약점을 더 그냥 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래서 선제골이라도 넣었으면 모르겠는데 또 그게 또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요번에 이제 토트넘이랑 붙을 때는 또 근데 상황이 좀 다르긴 해요. 네, 조금 좀 다르죠. 그래서 하던 대로 할지 두 감독이 아니면 조금 플랜을 다르게 할지는 진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란이 나오냐 마냐가 경기에 좀 전반적인 걸 좌지우지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뭐 일단 첫 번째 주제 굉장히 많이 막 얘기하고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결론이 뭐 이렇게 뚜렷하게 나올 만한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결론을 그렇게 뚜렷하게 되고 저희가 다 맞추면 저희가 뭐하러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네? 맨날 저기 프로토나 하고 있지.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어쨌건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엘링 홀란이라는 선수의 그 출전 여부가 너무 중요한 경기가 되어버렸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토트넘이 4연승,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리그 4연승에 도전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대를 만난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토트넘이 순위가 너무 낮아서 지금 4연승 했는데도 12위거든요.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그 정도는 많이 올라온 거지. 아니, 제가 보니까 이번 경기를 이겨도 브랜트포드랑 4점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위 역전은 안 돼요. 그냥 그런 거죠. 그냥 뭐 다만 이제 지금 이 기세를 쭉 몰고 가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8, 7위까지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중간에 너무 떨어져가지고.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온 게 어딘가라는 생각도 있긴 있어요. 그럼 네. 저 하나 딱 질문하고 싶은 게 네. 포스트코글루는 그러면 이번 시즌까지? 아니면 한 번 정도는 더 볼 수도 있겠다. 지금 상태로 상승세로 끝내잖아요. 네. 그럼 전 더 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니 바꾸려면 진작에 바꿨어야죠. 그럼 유럽 대항전 진출을 못하면 잘린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웬만큼 순위만 올리면 네. 나 그러면 그냥 남길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레비 회장이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게 딱 뭔가 보니까. 변화를 주려고 하는 네. 포인트가 없다. 그냥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냥 토트넘이 그간 이제 약간 감독을 좀 교체했던 흐름을 보면은 사실 타이밍도 좀 좋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조금 더 봤어야 되는 타이밍에 오래 잘렸던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도 뭐 그렇죠. 무리뉴도 그랬고 그랬는데 오히려 약간 이번에는 내가 마음을 좀 고쳐 먹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조금 더 그냥 두는 느낌이에요. 많이 뒀죠, 사실. 네. 그 겨울에 계속해서 연패하고 막 이러면서 순위 강등권이랑 막 거의 뭐 몇 점 차이 안 나요. 사실 그때가 이제 경질 타이밍이었었는데 그 일단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갔고 이제는 다시 올라오는 타이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리고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돈을 받아봐야 뭐 이 사람이 얼마나 받겠어요. 그렇죠. 앞에 뭐 콘테나 솔직히 무리뉴 같은 감독은 돈 엄청나게 많이 받는 감독들이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 사람은 포스테코글루는 연봉 얼마 안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뭐 또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뭐 하자. 오히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레비는 또 사업가잖아요. 머리 빨리 돌아가니까. 뭐 토트넘이라는 팀을 이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는 클럽으로 만든 공로는 있죠. 뭐 그 와중에 이제 축구 팬으로서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고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70억 정도 PL 탑 5라고 한. 근데 이제 콘테나 뭐 무리뉴에 비교하면 사실 엄청 적은 금액이죠. 꽤 많이 받네요. 70억이요? 네. 내 생각보다 많은데. 저희도 저렇게 많이 받는다고? 근데 지금 70억 맞아? 진짜 저렇게 많이 받아? 야 저렇게 많이 받으면 잘라야 되는데. 아니 저는 한 3, 40억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 정도면 그래 갈만해. 왜냐하면 3, 40억 정도 받으면 왜냐면 사실 100억 넘게 받던 감독들이 있는데 있으니까. 앞에 감독들은 다 100억 넘게 받았는데 아니지 그 사람들은 150억 막 이렇게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50%를 주긴 했네요. 하긴 뭐 절반이라도 어디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할 수도 있겠네. 더 높은 건 확실해요. 본머스 이라올라가 20억 정도 돼요. 제가 아니 알기로는. 근데 난 이해가 안 가. 이라올라 감독이 훨씬 더 경력이 낫지 않나? 맞아요. 이러니까 토트넘이 호구 소리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니까. 라리가에 있었고 오히려 5대 리그 안에 있었던 감독은 저런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토트넘 과연 4연승 가능할까? 4연승 가능할까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약간 다 하고 나니까 좀 약간 의미 없는 말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긴 하네요. 그렇긴 하나 우리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축구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야 이거 맞지 않아?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경기를 보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다 부질없습니다. 다 부질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그 토트넘과 맨시티 토트넘 홈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 주목이 많이 되는 경기니까 그렇죠. 또 그 경기에서 이제 맨시티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손흥민 선수 활약이 어떨지 기대하면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은 자 이제 또 새로운 코리안 리거. 그러니까 코리안 리거에 새로운 감독이 또 부임을 했는데 주인공이 반페르시. 아니 근데 반페르시 감독이 지금 일단 페노르트에 부임한 거에 대해서 일단 그럴 수 있죠. 뭐 친정팀이기도 하고 갈 수는 있는데 지금 헤렌베인 팀 맡고 있다가 도중에 가가지고 거의 도망가듯이 가가지고 그리고 이게 중간에 그리고 가기 전에도 막 계속 막 연승하다 간 것도 아니고 헤렌베인 중간에 그 가기 직전에 막 소문 나고 막 이럴 때 성적 보면 막 엄청 안 좋아요. 막 연패 끊고 막 연패하고 막 이러다가 가니까 헤렌베인 팬들 입장에서 쟤 뭐야? 아니 그러면서 약간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역시 사람 안 바뀐다.
그러니까 작은 아이가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작은 아이가 또 작은 아이가 야, 지금이야. 친정이 널 부르고 있다. 예. 아 그래서 어쨌든 뭐 소문은 계속 있었고 네. 뭐 오피셜만 안 났었지 사실상 기사도 많이 났었는데 결국 오피셜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페르시 감독이 정식으로 부임을 하게 됐고 하케 코치가 이제 들어가게 됐죠. 네. 맨유에 있었던. 그 조합도 약간 신기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그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반페르시만으로는 조금 못 믿었다라고 아마 페넌트 쪽에서 생각한 걸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페노르트는 사실 보면은 이번 겨울에 좀 뭔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무브먼트라게 이 움직임이라고 해야 예를 될까? 들면요? 예를 들면 감독 경질하는 타이밍도 프레스케 감독 같은 경우에도 물론 리그에서는 안 좋았죠. 안 좋았죠. 많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임 감독 슬롯 감독이 워낙 팀을 잘 이끌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대비되는 것도 있을 테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 리그는 정말 잘 치렀다. 정말 잘했어요 챔피언스. 네, 물론 마지막에 대패당하면서 끝나는 거는 리그 페이지 마지막에 대패당하면서 끝나는 건 참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맨시티전 저 그 경기 직접 가서 봤었거든요. 맞네요. 네, 3대0으로 지던 경기 그 3대3 동점 만들었고. 그거 레전드 게임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이언 3대0으로. 바이언 물론 경기 내용은 바이언이 주도했지만 어쨌든 3대0으로 이겼고 예,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서 결국 16강 플레이오프까지 나가게 이제 만들었고. 그니까요. 예, 플레이오프는 뭐 감독이 없었지만 어쨌건. 그 심지어 이겼어요, 근데. 예, 그래서 또 16강 나갔고. 네. 나갔고. 그런 거 생각하면 감독 자른 타이밍도 이게 맞나? 그리고 그 중간에 산티아고 히메네스 밀란에 파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왜 16강 상대한테 팔지? 물론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얘기가 있었으니까. 얘기가 됐다고는 하니까.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 그니까.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뭐 아무리 부상으로 초반에 좀 빠져서 이제 없이 한 경기들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 어쨌든 중요한 선수인데 이 중요한 선수를 겨울에 굳이 밀란한테 팔 이유가 있었나? 아니 그리고 우에다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톱에 대한 그러니까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나왔으면 산티아고 히메네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톱을 좀 데려왔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었고 그래서 뭔가 좀 희한한데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 팀이 막 엉망인 것도 아니야. 어쨌든 16강 갔어. 또 챔스 16강 가고 이제 새로 감독 영입했으니까 또 반페르시 감독이 어쨌든 헤렌베인에서 아주 나쁜 평가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나쁜 평가를 받았고 물론 최근 한 1월 뭐 요때 성적은 되게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앞서서 전반기 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축구 나쁘지 않다라는 이제 평가를 맞아요. 많이 받았으니까 그건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앞서 해주신 것 중에 이상한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저도 좀 느꼈던 게 부상자가 지금 엄청 많죠. 공식적으로 11명이 부상자인데 저는 이렇게 부상자가 많은 가운데서 감독을 자른다? 그럼 팀에 대한 어떤 정비, 팀에 대한 기준을 잡는 걸 누가 또 해야 되냐?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떻게? 감독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부상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성향이 좀 맞물리긴 하죠. 페노트 축구를 보면은 확실히 스프린트를 엄청 많이 하는 엄청 많이 뛰어야 되는 스타일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앞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얘기했지만 여기도 그런 느낌이 있죠. 느낌이 있고 전반적으로 그걸 통해서 그 과정에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황인범 선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황인범 선수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래서죠 뭐. 팀버 부상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죠. 그러니까 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선수들이 부상으로 왜 빠졌냐. 특히나 황인범하고 팀버 같은 선수는 미드필더에서 없으면 그 두 선수는 아예 없으면 이제 안 돌아가는 축구인데 근데 두 선수가 다 빠져 있는 이유는 결국 그런 것 때문이다. 너무 굴렸다. 맞아요.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여파가 그 플레이오프 밀란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도하지 못하고 두 경기 모두 다 흐름은 다 내어주는데 사실상 뭐 약간 운도 좀 섞였고 제가 뭐 다른 데 가서 얘기했지만 그거는 사실 밀란 그거는 태호가 아니었으면 그거는 밀란이 거의 올라가는 흐름이었죠. 그게 아니야. 그게 진짜 선수 한 명이 이게 이 중요한 경기를 망칠 수 있나?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쵸. 한 명이 아무리 못해도 그렇게
선수 한 명이 못한다고 해서 팀이 축구 11명이서 하는 건데 한 명이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넘어가지 명이 않는데. 캐리하기도 힘든데 한 명이 역캐리하기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축구라는 맞아요. 게. 야 근데 그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변이 발생하면서 네. 결국에는 저도 그런 게 봤는데 이건 무조건 밀란이 올라가는 흐름이었거든요. 그쵸. 페널티 아예 그냥 네. 공도 못 잡고 흐름을 가져오질 못해서 그 중원에서 볼이 아예 안 돌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냥 밀란이 무난하게 올라가겠다. 동점까지 만들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변이 일어났고 감독이 바뀌었고 다시 한번 산시로 이제는 주세페 메아차를 갑니다. 뭐 사실 페널티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짧게 얘기하는 건데 네. 16강에 진출한 팀들 중에서 페이노르트는 사실 좀 전력이 비교적 약한 쪽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텔 입장에서 그 뭐 대진 자체는 상당히 좀 잘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사실 인텔도 최근에 경기를 뭐 그렇게 잘하는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뭐 봐야 돼요. 봐야지 알고. 그래도 PSV보다는 당연히 낫죠. 에인트본보다는 낫죠. 에인트본은 낫죠. 에인트본은 세. 에인트본도 최근에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리고 저는 페리시치 다시 안 만나는 걸 원해요. 페리시치 너무 페리시치, 고마운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페리시치가 또 활약을 하면서 유벤투스가 떨어졌었고. 어쨌건 이제 반페리시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됐고, 이제 황인범 선수는 기존에 당연히 이제 뭐 확고부동한 주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페리시 감독이 왔다고 해서 뭐 황인범을 배제하거나 이런 일은 뭐 일어나진 않겠죠. 다만 반페리시 감독이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황인범 선수를 활용을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그쵸. 이제 해보려고. 이제 이전에 이제 프리스케 감독이 썼던 방식은 오히려 약간 6번 역할을 그쵸. 훨씬 많이 썼죠. 6번 역할을 했었고 옆에 이제 팀버같이 전진성이 강한 좋은 선수가 있다 보니까 네. 황인범 선수는 전체적으로 이제 수비와 그다음에 앞에 있는 공격진까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엄청나게 이제 패스를 넣어주고 역할. 그리고 황인범 선수의 원래 성향 자체가 저희가 뭐 대표팀에서 너무 많이 봐서 알고 있지만 굉장히 도전적인 패스를 그쵸. 즐겨하는 선수인데 그 도전적인 패스와 측면 쪽으로 벌려주는 패스를 적절하게 섞어서 잘 운영을 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프리스케 감독이 있었을 때 이제 황인범 선수의 역할이었고 그것 때문에 확고한 주전이었었는데 반페리시 감독이 이제 헤르메인이 있었을 때 보면은 지금 페이노르트는 이제 4-3-3 형태로 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반페리시 감독은 헤르메인에서는 4-2-3-1 형태를 좀 많이 네네네. 썼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약간 더 전진성을 더 부과해 줄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를 2명 쓰는 것보다 4-2 할 때 오히려 약간 8번 역할 선수를 2명을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약간 중원 미드필더를 2명을 쓰고 그다음에 더 위에는 완벽한 공격형 미드필더. 공격형을 아예 담당을 하는 선수를 배치를 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전에 약간 황인범을 조금 더 수비적으로 내리고 팀버를 조금 더 올렸던 밸런스가 잡혔던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더 공격성을 부과해서 쓸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역시나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커버해 줄 수 있느냐인데 이제 그런 걸 때 한스코가 해야죠. 네. 한스코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한스코 너무 힘들지 않나 그러면? 뭐 미들맨은 거기 한스코가 있으니까 한스코는 진짜 잘하긴 해. 네. 진짜. 이탈리아 넘어올 것 같던데. 진짜 잘해 한스코. 네. 한스코 진짜 잘하긴 하는데 약간 그 헤르멘에서는 그 브라우베르너 같은 선수가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브라우베르너 선수가 지금 황인범이 맡았던 역할이랑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이제 4-2-3-1에서 두 명의 이제 가운데 중앙 미드필더가 배치가 되지만 브라우베르너 선수가 때로는 이제 올라갈 경우도 있지만 아래에서 좀 더 약간 연결고리 내려올 때. 역할을 하는 네네. 역할들을 좀 더 많이 해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브라우베르너 선수를 아예 그냥 좀 높이 배치하는 경우도 간혹가다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아마 기본적으로는 반페리시 감독도 아마 이 황인범 선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비슷하게 아마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팀버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 뭐 황인범 선수가 그나마 가장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인테르랑 경기는 못 나올 것 같아요. 1차전이요? 지금 보도를 보니까 1차전이 아니라 다 아예 한 달 정도 결정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래요. 그러니까 부상했던 부위가 재발해서 그래서 한 달 정도 몇 주는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인테르와 경기는 뛰기는 진짜 쉽지 그러면 않겠네요. 쉽지 않죠.
그런 면에서 이제 페노르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페노르트 입장에서는 밀란도 어려웠는데 인테르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또 인테르 무난하게 올라가는. 아니 그또 봐야죠. 하는 거지. 그냥, 지금 거기 몰라. 산티아고도 없고 지금 황인범 팀버 빠져 있고 우에다 없고 뭐 그나마 파이샹. 파이샹이 좀 좋긴 하죠. 파이샹 선수는 약간 그거죠. 약간 이 선수는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못하는데 잘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진짜 어떨 때 보면 드리블 치는 거 보면 야 잘 치는데? 근데 왜 공을 줬다 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파이샹 선수는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근데 그 맨시티와의 경기 직접 봤을 때 꽤 인상적인 선수는 하지무사 선수 꽤 인상적이었어요. 무사. 네. 무사 왼발 진짜 좋잖아요. 무사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경기는. 어떤 부분이요? 일단 그 경기 자체가 맨시티가 완전 지배하는 경기였어요. 그쵸, 사실 그치. 맨시티 홈이고 이미 3골 넣고 완전 지배하는 경기였는데 어느 정도 슬금슬금 무사가 계속 오른쪽을 주구장창 이렇게 파고들기 시작하더니 계속 약간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약간. 그러니까 그때 페노르트의 이제 대전략이라는 게 몇 개 없어요. 그쵸. 그냥 일단 카운터 때리는 건데 거기서 이제 무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담을 줬더니 결국 골도 넣고 뭐 이러면서 좀 재밌었는데 그 하지무사 선수 지금 상황에서는 페노르트 상황에서는 하지무사 선수가 어쨌든 오른쪽 윙어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사 최근에 저도 챔피언스리그 중계했었을 때 페노르트에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무사 맞았던 것 같아요. 무사 왼발 뭐 드리블 뭐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른쪽에서 계속 상대한테 부담 주는 역할은 무사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자꾸 다른 데로 새는데 어쨌든 최근에 디마르코가 별로 안 좋습니다. 디마르코가 폼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하지무사 같은 선수들 만났을 때 디마르코는 애초에 이 선수가 원래 민첩성이 뛰어나거나 뭐 빠른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에요. 수비력이 막 엄청 좋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애가 축구력이 좋았던 애인데 그 축구력이 지금 없어졌어. 어디서 다 썼나 봐 애가. 그래서 축구력이 없어져서 요즘에는 좀 그냥 그래요. 되게 밋밋해요 그냥 되게. 아니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 얘기하게 되는데 디마르코랑 바스톤이 동시에 교체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네, 물론 이 디마르코는 원래도 이제 이 선수가 하는 역할이 많다 보니까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체력적인 관리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편이거든요. 중요한 파츠니까 어쨌든 인테르 축구에서 되게 중요한 파츠니까 신경 많이 써주는데 아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폼이 별로고 바스토니도 요즘 좀 그래. 아니 여기서 원래 킥 좋은 애들 둘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자유자재로 약간 나가줘야 전환을 되는데. 한다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뭐 크로스가 올라간다던가 이게 원래 주요한 인테르의 공격 루트 중에 하나였는데 몰라 요즘에 약간 별로야 그냥. 그래서 저도 중계하면서 왼쪽 라인을 계속 둘이 동시에 빼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감독이 느꼈을 땐 진짜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나 보다.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좀 쉬면 돌아오려나? 약간 그런 생각도 있긴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둠프리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엄청 좋았는데 dumfries도 어느 경기였지? 유베전 전 경기. 그 경기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그 경기 별로 별로 안 좋았어요. 원정 가서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리턴 매치에서 피오렌티나전에서는 둠프리스가 아예 뺐어요. 맞아요. 그러더니만 한 경기 쉬고 유베전 들어오면 또 잘해. 얘가 이건 그냥 체력 이슈구나. 힘들어서 못 뛴 거구나.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체력적으로 좀 회복이 돼야 모든 선수들이 그래야 자기가 좋을 때의 플레이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인테르는 체력적인 게 기반이 또 돼야 되는 축구고. 물론 이제 엄청나게 많이 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위치에 적절한 타이밍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축구라. 뭐 어쨌든 뭐 지금 인테르 얘기를 할 건 아니고 밤새를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니 사실 저희 뭐 페노르트 얘기는 결국에는 뭐 황인범 선수는 기용을 받을 거다. 중용을 받을 거고 반페르시가 있기는 이제 페노르트가 좀 기대가 되는 거죠. 과연 이제 반페르시 감독을 이렇게 빨리 선임하는 것이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렇죠. 이게 이미 이렇게 따지면 페노르트는 이미 지금 감독 선임 한번 실패한 거고. 그렇죠. 실패한 거를 지금 메꾸기 위해서 다시 또 이제 반페르시라는 감독을 이제 선임을 하게 된 건데 반 시즌 보여줬던 거 헤른벤에서 반 시즌 보여줬던 거는 유망하다 정도지 바로
또 페노르트 정도면 좀 큰 클럽이기도 한데. 그렇죠. 어쨌든 에르데비지에서 아약스, 아인토벤, 페이노르트가 우승권을 경쟁하는 팀들 3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페이노르트가 이번에 아약스하고 PSV한테 그냥 싹 다 졌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그러니까 경질 프리스케 감독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게 된 원인 중에 하나기도 한데 약간 그래서 사실 비판은 되게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그쵸. 선수들 부상이 너무 많다. 그리고 뭐 나오는 얘기가 슬롯 감독 아래에 있었던 그러니까 슬롯 감독 시절에 워낙 잘 됐던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바꾸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었고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좀 비판을 받았었는데 반페르시 감독은 모든 게 좀 불투명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큰 클럽을 받는 게 처음이고 물론 이제 본인이 거기서 유스고 네. 거기서 은퇴했고 네. 그다음 거기 코치 출신이고 그렇죠. 이러니까 뭐 사실 명목은 충분하기는 하거든요. 색깔은. 근데 그 정도 클럽을 혼자 어쨌든 수장으로서 이끌 수 있는 게 가능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뭔가 느낌상 그냥 페너트에서 조금 좋은 모습 보이면은 뭔가 그냥 프리미어리그 넘어오려고 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냥. 예. 근데 이게 뭔가 은퇴하고 말하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관심을 좀 원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아니 반페르시는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주목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뭔가 너무 아스날 감독 보고 저분 말씀이 심하시네. 거긴 세계관이 달라요. 거기 못 가요. 못 가. 이게 이번에 그 아스날과 부딪힐 뻔했잖아요. 그렇죠. 인테르 아스날 둘 중에 한 팀이었는데 같이 이제 그거 있었는데 아스널이랑 했으면 그것도 대박이었을 텐데 진짜. 근데 그 반페르시가 그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 들어간다는 그 상상을 하니까 그 욕을 얼마나 먹을 거야 그러면. 그래서 진짜 쉽지 않은데. 근데 또 그 예외적으로 또 벵거 감독이 되게 이제 처음에 이제 감독 됐었을 때 되게 축하한다고 전화해 주더라고요. 그 벵거 감독하고 반페르시 개인 간의 사이는 별로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갔을 때도 벵거 감독이 뭐 나름 실드 아닌 실드 쳐주기도 했었고 선수가 우승컵을 쫓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실드를 쳐주기도 했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런데 마음은 아팠겠지. 사람 만들어놨는데 한 시즌 그 사람 되고 나서 갑자기 덜컥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그쵸. 좀 짜증 나겠죠. 짜증이 나겠지만 또 벵거 감독은 뭐 들어보면 기존에 그 아스널 출신 선수들한테는 다 좋은 얘기밖에 안 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밖에 안 들어서. 벵거는 워낙 약간 진짜 성인 느낌이 좀 있고 지금도 피파에서 그 피파 랭귀지, 풋볼 랭귀지 또 정리하는 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축구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죠 벵거. ben거 감독이 그러니까 그 인성이 되게 하여튼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젠틀하잖아요 느낌이. 느낌도 진짜 젠틀한 느낌이고 이 사람 그 영어 인터뷰 하는 거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반페르시 감독이 감독으로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지금 이제 그쵸. 어떻게 보면 책장으로 따지면 이제 2페이지 넘어갔는데 2페이지인데 2페이지에서 쉽지 않은 이 어려운 상황인데 페어노트가 사실 전 이 시점 진짜 감독 바꾸면 솔직히 전 진짜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지금 이미 승점 차도 9점 차로 벌어져 있어요. 많이 벌어졌죠. 챔피언스리그 이제 1, 2위만 다이렉트로 진출할 수 있고 3위는 이제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 9점 차를 그리고 또 강팀들과 경기는 어느 정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반전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많이 없는 상황이라 이 시점에서 굳이 바꿔? 저는 이건 잠깐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서 바꾼 걸 수도 있어요. 어차피 프리스케로는 못 간다. 우리 프리스케로는 더 이상 이 감독과는 우리의 사이는 끝났어. 끝났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경기들이 뭐 남아 있나? 뭐가 있나? 없나? 보니까 밀란이랑 16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네. 저거 우리 어차피 떨어질 것 같은데. 에이 그래. 약간 이런 논리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변화를 좀 빨리 준다. 네, 아예 바꿀 거면 그냥 그걸 바꿔버리자. 확실히 7월, 8월이 아니라 그냥 지금 바꿔버려. 지금 바꾸는 게 낫겠다. 어차피 뭐 지금 챔피언스리그 다이렉트 못 나가는데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봤었을 때는 근데 또 그게 앞에 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앞에 운영했던 그런 것들 뭐 산티아고 히메네스 파는 타이밍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다 생각해봤을 때는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반페르시 감독이 너무 좀 무게감이 좀 높은 자리를 맡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의욕 자체는 되게 이제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지금 사실 근데 게다가 스쿼드 상태가 지금 정상은 아니니까 정상이 아닌 상황이니까 야 이거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걸 맡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진짜 들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뭐 크게 막 반전을 이끌어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타이밍이지. 그나마 하나가 챔피언스리그인데 네. 컵 대회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설마 나름대로 잘 수습을 한다. 그러니까 솔직히 평타만 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챔피언스리그 16강 인테르하고 페노르트 누가 봐도 인테르가 정배죠. 그쵸. 그걸 탈락했다고 해서 아무도 비난 안 할 거야. 반페르시 감독한테 비난은 안 하겠죠. 근데 리그에서 다른 그냥 뭐 잡을 팀 잡고 순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순위 유지하고 이러면 사실 그렇게 욕 안 먹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본인의 진짜 색깔이나 진짜 스타일은 아마 다음 시즌 가야 아마 나올 거니까 그래도 이적 시장 한번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시즌 오프 시즌부터 이제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되는 거니까 이제 지금으로서는 반페르시 감독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팀을 맡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완전 말아먹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 또 그 리스크가 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을 만한 명분이 별로 없어요. 네. 욕을 먹을 만한 명분이 별로. 욕 먹는 거는 헤르맨 팬들한테만 욕 먹으면 돼요. 그러면 시즌 도중에 우리 팀을 내팽겨 치고 나간 놈.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 그렇죠. 지금 욕 먹을 만한 게. 사실 페이노르트에서는 본인들의 유스, 본인들 뭐 어떤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할 거고. 역사를 함께했던 그런 선수고 반페르시 또 그리고 무슨 페이노르트의 스타이기도 하고 또 네덜란드의 스타이기도 하고 빅네임이잖아 어쨌든 간에. 페이노르트 인테르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이거는 인테르가 8강 가야죠. 저도 이건 인테르가 못 올라가면 인테르 문제죠. 8강 가서 뭐 바이언한테 떨어지던 레버쿠센한테 떨어지던 그 다음 문제고 사실 8강 가야죠. 8강도 못 가면 그래서 자를 수는 없잖아요. 아니 제가 또 욕을 하겠죠. 근데 저는 제가 느끼는 게 요즘에 인테르 중계도 하고 인테르 축구를 많이 보면서 근데 이거 약간 이번 시즌은 오케이. 근데 다음 시즌은 어떻게 할 생각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 제가 뭐 입중계 할 때 자주 말씀드리면 인테르 축구는 이제 유통기한이 있는 축구다. 그걸 말씀드리거든요. 한 60분 지나면 이거 안 나온다. 똑같아요. 이게 왜냐면 지금 이제 팀 전체로 연도로 봤을 때도 유통기한이 다 했어요. 왜냐면 나이 든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유통기한이 다 했어요. 이제 이 선수들을 뭔가 대체자들을 이제 좀 구해야 되는데 뭐 오쿠티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젊은 선수를 위주로 영입하겠다.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잖아. 젊은 선수들 뭐 어떤 아무도 모르는 선수 뭐 그거 영입하는 게 무슨 젊은 선수 영입이야. 그건 그냥 도박수지. 그렇잖아요. 인테르 이번 시즌 트러블 가능한가요? 트러블 도전 중입니다. 도전 중이죠. 도전 중인데 당장 이따 내일 새벽에 끝날 수도 있어요. 라치오? 라치오는 제 생각에 이길 것 같아요. 끝날 수도 있어요. 라치오는 이길 것 같고 사실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번 주가 진짜 중요한 주죠. 그 트래블 도전에 있어서 이제 분수령. 나폴리. 이제부터 일주일이 굉장히 그 트래블 도전에 있어서 분수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치오랑 이제 코파 이탈리아 8강 경기, 그다음에 주말에 이제 나폴리하고 이제 경기. 약간 뭔가 리그 결승전 결승이죠, 결승. 그 이후에도 리그 경기 많이 남았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페널티 원정 가죠.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원정 가죠. 진짜 중요한 게 세 번이네요. 그 원정 경기 결과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홈에서는 이길 것 같은데 원정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또 페널티 원정이 밀란도 그랬지만 쉽지 않았었어요. 쉽지 않았었어. 거기서 미넨이 졌잖아요. 맞죠? 바이언이 거기서 이제 입중계 하세요? 네, 그 경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세리에 혹시 오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나폴리하고 인테르가 세리의 결승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승 거의 결승전. 근데 진짜 공교롭게도 이번에 순위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나폴리가 인테르가 도전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순위가 바뀌었어요. 근데 뭐 아니 어쨌든 뭐 그 경기가 중요한 거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 원래 황인범 선수와 파이널로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딴 얘기로 많이 새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이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게 황인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지가 좀 된 상황에서 좀 됐죠. 더군다나 회복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페르시 감독에 대해서는 뭐 아직 약간 베일에 쌓여 있고. 그렇죠. 헤렌베인에서 했던 대로라면 약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거든요. 가능성 있어 보인다라는 정도지 막 엄청난 대단한 감독이 나왔어 이 정도는 또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런 거는 오히려 최근에는 약간 유명 선수 출신의 파브레가스 감독이 약간 그런 게 좀 가까운 느낌이긴 하고. 네, 맞아요. 파브레가스 감독 최근에 칭찬을 엄청 많이 받고 받아요.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바로 또 나폴리도 잡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가가 많이 올랐죠. 물론 아스날 팬들이 둘 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죠. 파브레가스와 반페르시 모두. 아스날 출신 선수들이 감독을 좀 비에이라도 지금 하고 있고, 비에이라도 제노아에서 하고 있고, 코모, 파브레가스, 반페르시, 지금 페에노르트. 근데 선수의 어떤 아스날에서의 선수 위상으로 보면 비에이라가 1등이긴 할 텐데 감독으로서는 비에이라가 제일 안 좋은 느낌이네요. 이제 판페르시는 좀 베일을 벗어야 되고 파브레가스는 나름 좀 잘. 지금 강등권 벗어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슈퍼스타들 어떤 그런 선수들이 감독이 좀 되면서 그것도 또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축구 열심히 볼 때 되게 엄청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이제는 다 은퇴를 했고 거기서 이제 감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감독으로서 착실하게 레벨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선수 때는 잘하더니 감독이 왜 저래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알론소가 사비 알론소 감독은 뭐 주목을 워낙 많이 받고 있는 감독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레버쿠젠이라는 클럽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레버쿠젠은 우승을 못하는 클럽입니다. 그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 한 번도 우승을 못 해본 팀이에요. 근데 그 팀을 무패 우승을 시켰잖아요.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오래된 징크스를 깨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무패 우승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임팩트가 어마어마하게 할 수밖에 없고. 내용도 좋잖아요. 네, 내용도 엄청 좋았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비 알론소 감독이 워낙에 크게 주목을 받는 것 같고. 제가 사비 알론소 감독도 그렇고 파브레가스 감독도 보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시절에 좀 좋은 팀에서 좋은 감독 밑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그래도 뭔가 보고 배우는 게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비 알론소 같은 경우에도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바이언 이런 좋은 팀에 있었고 감독들이 다 대단한 감독들이었고 파브레가스 같은 경우도 아스널, 첼시,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 스페인 대표팀 이런 거 생각해보면 또 다 감독들이 다 대단했었어요. 다 감독들이 전부 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런 데서 물론 이게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이런 거에 좀 빠른 선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감독들이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자기 아이디어를 선수들한테 실제로 구현하도록 만드는구나 이런 거를 좀 빠르게 캐치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런 선수들인 것 같아요. 뭐 반면에 아닌 선수들도 있죠. 뭐 램파드, 차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다니까요. 한 팀에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여러 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네. 여러 팀을 그래야 각각 감독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훈련하는 것도 다 다를 텐데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리그 환경도 다르고. 네, 리그 환경도 다르고. 그러고 보면 진짜 사비 알론소 같은 선수는 진짜 가장 큰 리그에서 가장 큰 클럽들만 돌아다녔으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타락박 능력으로서.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첫 번째 1부 시간에서는 토트넘의 맨시티를 상대로 한 4연승 가능할까에 대한 주제를 다뤄봤고 저희 2부 시간에는 이제 황인범 선수가 있는 페너르트에 새롭게 반페르시 감독이 이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두 번째 주제는 막상 본 주제 내용보다 사실 사족으로 약간 빠진 얘기들이 좀 많긴 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오히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드릴까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